자, 546페이지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뭐 상임법 또는 상가 임대차법 뭐 등등 이렇게 이름을 부르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역시 이것도 보호 대상은 상가 임차인이죠. 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 상가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임차인은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런 면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유사합니다. 자,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하면서 대부분의 제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임법상의 각종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 주임법상의 제도와 차이점을 인식하시면서 공부하면 좋겠고, 또 각각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뭐 보증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뭐 환산율이라든지 월차임 전환율이라든지 또 증액을 청구할 때 차임 뭐 보증금 증액 청구할 때 그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죠. 이 기준들은 그때그때 보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활동이라든지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기준들은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기준들이 있죠. 각 기준들은 2020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법 규정이 또는 대통령령이 변경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제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47페이지예요. 적용 범위 있죠. 어떤 영역이 적용되냐 이렇게 물으면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죠. 이때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포함하죠. 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택임대차 이 법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법인도 포함한다. 임차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증금액이 일정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요. 서울시는 9억 보증금을 넘으면 안 돼요. 만약에 9억 5천만 원짜리 상가건물 임대차를 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범위 안에서 법이 적용된다. 상가 건물인가? 이것은 그 성격이요.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상가 건물. 그래서 이걸 기준은 그럼 어떻게 하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재는 547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리되어 있죠. 상가 건물, 여기는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한다. 그리고 종교, 친목단체 등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죠. 상가 건물. 그리고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미등기 전세, 여기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도 임차인 속에 포함된다라는 거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일정한 보증금의 한도가 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9억의 보증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계약을 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의 적용 범위가 있다. 다만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떨이 하기 위해서 잠깐 1개월 동안 빌린다든가 해가지고 상가에서 파는 분들 있죠. 예컨대 압류 처분이 있어서 이걸 빨리 처분하려고 합니다 하고 대문자 붙여놓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얼른 하고 팔고 나가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49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뭘까? 여기도 역시 대항력, 존속기간 동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상가 임차인한테요. 대항력을 보장해 주는 것. 따라서 상가 건물이 임대차 존속 중에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존속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효를 인정하죠. 이 두 가지 제도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가면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죠. 이 대항력은 당의 상가를 인도받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로부터 되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대항력 발생 시점이죠. 발생 시점이다. 다음 날 0시, 이걸 이기라 하기도 한다. 한자 용어로는.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요, 역시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되죠. 이 확정 일자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하는 거죠. 부여받아야 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하죠. 뭐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죠. 사업자 등록된 다음 날이 아니다. 그죠? 신청. 이게 또 두 가지 다 갖춰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물론 대항력에 관해서는 민법상 등기도 이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게 즉시, 그렇죠? 이것도 민법의 등기는 대항력 발생 시점이 즉시다. 이런 면에서도 주임법과 같죠. 그 다음에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제공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세무서장한테 이것을 요구할 수 있죠.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최단기 보장을 해주고 있죠. 여기는 최단기를 1년 이렇게 했죠. 1년. 이것도 해석할 때 똑같이 주택임대차와 같습니다.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간주하죠. 그리고 보증금을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죠. 자, 그 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별도화, 즉 주택임대차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551페이지에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계약갱신 요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죠. 계약갱신 요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6개월 전부터 또 1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계약갱신 요건의 성격이, 이 권리의 성격이 말입니다. 거의 형성권과 유사하죠. 이게요. 왜냐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어떤 걸까? 즉 다른 말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존재한다. 그러면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거절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과연 정당한 이유인가? 이것을 이제 정리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상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8가지가 있죠. 보시면 그 조문 자체를 꼭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호,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연체가 있는 경우. 두 번째,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법상 재건축 계획에서 재개발 계획에서 철거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거 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8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해왔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 3, 5, 7, 이 4개의 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1호에서는 차임 3기 연체에게 달해야 되죠. 3기 연체. 그 다음에 3호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임대인이 제공해야 되죠. 합의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제공하면 안 되죠. 3호. 그 다음에 5호에 가면 5호. 여기는 임차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파손한 경우인데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예요. 그냥 과실이 안 돼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7호. 여기서는 7호에서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임대인이 당해 상가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건축하거나 또는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이 철거 재건축에 관해서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서 그 계획 내용대로 하게 됐을 때 일어났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철거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그 고지한 내용대로 그 계획대로 시행되어 당해 목적물, 상가물을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했죠. 이 4가지는요, 1, 3, 5, 7, 이 4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 임대차, 상가물 임대차에서는요, 더군다나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에요. 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걸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10년간이나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고도 해야 되고 상가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신뢰가 쌓여야 되죠. 그 신뢰를 근거로 해서 장사를 한 곳에서 오래 해야 소위 말하면 단골이라는 것도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사 기간을 10년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갱신이 되면 당연히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가 존속하게 되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관해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주로 증액의 문제 되겠죠. 증액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 일정한 증액 청구의 제한 하에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연 5%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정갱신 제도도 있죠. 임대인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 또 더 이상 계약 못하겠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죠. 이 1년 내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 이 말 못하지만 임차인은
그 1년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임대인한테 나 임대차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이루어지면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죠. 자, 그것이 552페이지 하단 법정갱신에 관련해서 정리했습니다. 553페이지까지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횟수죠.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횟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이죠. 보증금 횟수에서는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라 했어요?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 내용은 주택임대차에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55페이지에 경매 개시에서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라는 것은 주택임대차와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은 당해 상가 건물을 반환해 주는 게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니까 원래는 상가 임차인은 그 자기 상품들 다 밖으로 드러내고 문을 잠근 다음에 키를 내놓으면서 보증금 반환해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때 이제 임차인이 자기는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때부터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의 상품 물건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어디 보관해야 되잖아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임차인은 자기 의무 이행을 정하지 않고도 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행개시 요건의 완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이 말은 역시 이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허용한다. 이런 뜻이죠. 일정한 보증 금액은 그 지역마다 정해져 있죠. 지역에서 예컨대 서울시의 보증금은 얼마냐? 이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서울시의 경우는 보증금이 6,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는 2,200만 원까지. 이렇게 놨죠. 자, 보증금 6,5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최우선 변제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똑같습니다. 당해 경매 신청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면 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해요. 이 범위 요건을 갖추면. 그 내용이 바로 556페이지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즉 소액보증금, 서울특별시 같으면 6,5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증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보증금 기준이에요. 여기는 월세가 있으면 예컨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35만 원씩 하면 이거는 보증금액이 얼마냐? 이 보증금 얼마냐? 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3,000만 원 더하기 35만 곱하기 1분의 100을 합니다. 요 1분의 100이 바로 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율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우리 법적으로는 100분의 1분의 100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3,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6,500만 원이다 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서울특별시 같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했다면 요 보증금액 넘지 않는 범위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따진다는 것입니다. 자, 소액 심판법이 여기에 소액 사건 심판법에 적용받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558페이지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주택 임대차가 똑같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원에다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죠?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1심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법원이 이 내용을 명령해서 초탁 등기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는 순간, 등기부에 딱 등기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다. 주택임대차와. 자, 그 다음에 560페이지 가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인데요. 여기도 역시 감액 부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증액 청구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죠.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증액은 종전의 보증금 차임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또 계약한 날로부터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증액 청구 못한다. 이런 면에서는 주택임대차와 똑같습니다. 내용이.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증금 5억에서 보증금 3억을 놔두고 2억만 월세를 바꾸겠다. 이런 경우에 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산정할 때 전환율이 적용받습니다. 그게 여기는 우리 법에서 이렇게 했죠. 대통령령에 정해놓은 1할 2푼이 연 12%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한 퍼센테이지 이 두 개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전환율은 12% 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곱하기 4.5 해서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곱하기 4.5 나온 두 개입니다. 이 둘 중에 낮은 걸 넣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61페이지 가면 전대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전대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 규정들이 인정된다 그죠. 예를 들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것,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한 것,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적법 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함으로써 전차인이 그곳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죠. 이런 내용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권리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이 상가 건물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있다.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것은 당의 목적 부동산이, 즉 상가 건물이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 임차인이 당의 상가 건물에다가 시설을 다 해주고 또 고익을 확보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끝내고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그게 시설비라든지 또 고객 확보해서 그 고객을 그대로 인계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유무형의 이익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대가로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 대가가 바로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권리금. 그러면 권리금은 당연히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뭐예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 사이에 그러한 권리금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을 말하죠. 이걸 권리금 계약이라 하고, 이 권리금 계약은 현실적으로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이 완성되는 종된 요물 계약을 선주해 갔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종된 요물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 561페이지 하단에 권리금에 관한 성질과 그 권리금이 만들어내는 개념 정리해놨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의 비품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영업상의 노하우라든지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라든지 등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급되는 그 금전을 바로 권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게 당사자죠.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지금 현재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이 두 사람이 바로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권리금 이것은요, 임대인이 여기에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회수하게 되죠. 이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인의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침해 금지를 우리 민법에서, 이 법에서, 즉 상업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임대인의 침해 금지. 이걸 통해서 임차인이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장은 임대인이 침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562페이지예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침해 행위는 뭘까? 그게 바로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죠. 이것이 바로 침해 행위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침해 행위 뭡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임대인이 이런 행위 하면 안 된다. 금지되는 행위인데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행위, 침해행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바로 침해하죠. 3번 동그라미. 임차인이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도 역시 방해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4번 동그라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즉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되어야 그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종전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하겠다 해버리면 당연히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는 당연히 권리금 안 주겠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 권리금을 보호하는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그죠? 이렇게 있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임대인의 침해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에 따르는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그런 행위는 위협하다. 이런 1, 2, 3, 4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562페이지의 양갈로 2번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즉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한테 너하고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양갈로 2번의 동그라미 1, 2, 3,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번 동그라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 3번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즉 임대차 했던 그 목적물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설만 해놓고 가만히 뒀다가 권리금만 받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란 거죠. 그 기간이 몇 개월? 1년 6개월. 그러니까 총 18개월 동안 내버려두고 장사도 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 상가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자기는 임차인은 종래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아가겠다.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3번 동그라미입니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십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도 역시 거절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에 해당되는 침해행위, 방해행위를 했을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거기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요 3년이 바로 소멸시효 기간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63페이지에 5번 양갈로 5번입니다. 권리금의 적용 제외 있죠.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리금에 관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첫 번째, 당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일 경우, 이건 보통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대형 큰 건물에다가 상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는 이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여기에 따른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서의 권리금에 관해서는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죠.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경우는 인정한다. 뭐를? 권리금 보호를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요. 당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그러한 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요. 여기는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권리금에 관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양갈로 6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권고하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양갈로 8번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권고하라는 것이죠. 사용하도록. 그래서 권리금에 관한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계약서 내용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권고해라. 이렇게 정리해 놨죠. 그 다음에 564페이지 가면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내용은 민법과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2기 이상, 그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의 적용을 받는 범위 안에서는 차임 3기 이상의 연체가 있을 때 3기입니다. 3기. 이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절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규정들,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것, 계약갱신 특례에 관한 것, 차임 연체, 즉 3기 연체 여기에 관한 해지,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 그 다음 월 차임 전환 시에 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전대차 계약 자체에 적용한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넣어놨죠. 주택임대차 똑같죠. 그 내용도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법 규정과 함께 해석해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시고 숙지해 주시고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지식들을 이론들을 법 규정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전제되는 이 기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은 숙지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활용하는 연습을 우리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한 이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보아주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책을 자주 많이 보셔가지고 법률 용어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법조문도 교재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법 규정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관한 것은 항상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만약에 개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수시로 이렇게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대상으로는 특별법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이 이 기본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후 좋은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저도 기대합니다. 모두 여러분 공부하시는 합격을 기원하면서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